장애인 학대 신고. 왜 필요할까요? 장애인 학대는 장애인을 몹시 괴롭히거나 가혹행위로 고통을 주는 것을 말하며 이는 장애인의 인권을 침해하는 행위입니다. 특히 학대 행위자는 피해자의 장애 취약성이나 권력관계, 친분 혹은 보호를 명분으로 피해자에게 학대 행위를 하는 경우가 많으며 학대 행위는 상당 기간 지속되거나 반복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반면 장애인 학대의 피해자는 장애로 인해 피해 사실을 인지하지 못하거나 의사소통에 어려움이 있어 본인 스스로 신고를 하는 것이 어려운 경우가 많아 주변의 신고가 매우 중요합니다. 장애인 학대 신고 의무자의 신고 사례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장애인 거주시설의 종사자인 혜님 씨는 장애 청소년인 하늘이가 최근 부쩍 말수가 줄고 근심이 가득한 표정으로 휴대폰만 만지며 안절부절하는 모습을 자주 보았습니다. 혜님 씨는 하늘이에게 무슨 고민이 있는지 상담을 하게 되었습니다. 상담을 하던 중 하늘이가 온라인 채팅에서 알게 된 남성에게 자신의 신체와 얼굴 등을 찍은 사진을 전송했고 남성은 하늘이가 자신의 말을 듣지 않으면 사진을 인터넷 카페 등을 통해 널리 퍼뜨리겠다는 협박을 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혜님 씨는 그 즉시 장애인 권익 옹호기관에 피해 사실을 신고했습니다. 신고를 받은 장애인 권익 옹호기관은 피해 사실을 확인하여 경찰에 수사를 의뢰하였고 경찰 수사 동행, 국선 변호사 선임 등을 지원하여 추가적인 피해를 막을 수 있었습니다. 장애인 학대 신고 의무자는 장애인 학대를 조기에 발견하고 신고할 수 있는 직종의 종사자이며 피해자의 추가 피해를 막고 장애인 학대를 예방하는 데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것을 꼭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애인 학대를 예방하고 장애인의 권리 옹호를 위해서는 먼저 장애에 대한 이해가 필요합니다. 지금부터 장애에 대한 개념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장애라는 용어는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흔히 사용하지만 무엇이 장애인지, 누구를 장애인이라고 할지 명확하게 규정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장애의 사전적 의미는 신체 기관이 본래의 제 기능을 하지 못하거나 정신 능력에 결함이 있는 상태를 의미하지만 그것만으로는 장애의 의미를 설명하는 것은 충분하지 않습니다. 장애의 의미는 우리 사회의 전반적인 인권의식 향상과 장애에 대한 사회적 인식 변화에 따라 그 개념이 지속적으로 변화하고 확장되고 있습니다. 과거에는 장애를 신체의 손상으로 인한 한 개인의 문제로 보고 스스로 해결해야 했다면 지금은 장애를 개인과 사회의 여러 환경적 요인 간의 상호작용으로 인해 발생하는 것으로 그 의미와 개념이 변화되었습니다. 또 장애를 인정하는 범위도 나라별로 차이가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경우 장애인 등록제를 통해 장애를 인정하고 있지만 흔히 선진국이라고 불리는 국가에서는 사회의 문화적, 물리적, 제도적 장벽 등 환경적 요인과 개인의 신체적, 정신적 능력의 차이로 인한 상호작용으로 사회 참여 및 활동에 제약을 받는 경우도 장애로 인정하고 있습니다. 미국에서는 비만을 장애로 보고 있으며 또 스웨덴에서는 자국어를 못하는 외국 이민자를 장애인으로 보고 다양한 편의 제공과 복지 서비스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가 2008년에 비준한 UN 장애인 권리 협약의 서문에는 장애를 점진적으로 변화하는 개념으로 규정하고 손상을 가진 개인과
그 개인을 둘러싼 태도 및 환경적 장벽들 사이의 상호작용의 결과임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장애인 복지법은 어떨까요? 우리나라의 장애인에 대한 정의는 장애인 복지법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장애인 복지법 제2조에 따르면 장애인은 신체적, 정신적 장애로 오랫동안 일상생활이나 사회생활에서 상당한 제약을 받는 자를 말합니다. 이는 기능 손상에 중심을 둔 의료적 기준으로 장애를 보고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장애인 복지법에서 말하는 손상이나 능력의 제한 없이도 사회적 분리에 직면해 있는 사람은 많습니다. 비만이나 노화 등은 손상은 아니지만 능력의 제약이나 사회적 분리를 가져올 수 있기 때문에 사회적 분리를 보다 폭넓게 고려한다면 장애의 범주는 크게 확장될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장애인 복지법을 통해 장애인에 대한 개념을 정의하고 국가의 장애인 정책 및 서비스에 적용을 받는 사람을 구분하기 위하여 장애인 등록제를 시행하고 장애 종류를 정하고 있습니다. 장애인 복지법은 1981년 심신장애자복지법으로 제정되었고 이후 1989년 장애인 복지법으로 전면 개정하면서 장애인 등록제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1989년 당시에 등록할 수 있는 장애인의 범주는 지체, 시각, 청각, 언어, 정신지체뿐이었습니다. 이후 두 차례의 장애 범주 확대에 따라 현재와 같은 15종의 장애 범주로 확대되었습니다. 15종의 장애인 종류는 지체장애, 시각장애, 청각장애, 언어장애, 지적장애, 뇌병변장애, 자폐성장애, 정신장애, 신장장애, 심장장애, 안면장애, 간장애, 장루 요루장애, 호흡기장애, 뇌전증장애가 있습니다. 장애의 종류는 장애인 복지법에 따라 신체적 장애와 정신적 장애로 크게 분류됩니다. 신체적 장애는 다시 외부 신체 기능의 장애와 내부 기관의 장애로 나눌 수 있습니다. 외부 장애는 외부로 드러나는 신체적 손상과 감각 장애로 나뉘며 신체적 손상은 지체장애, 뇌병변 장애, 안면 장애를 말합니다. 감각 장애는 시각장애, 언어장애, 청각장애가 속합니다. 내부 장애는 신체적 장기와 관련된 장애로 심장장애, 신장장애, 간장애, 장루, 요루장애, 호흡기장애, 뇌전증 장애가 해당됩니다. 정신적 장애는 지적장애, 자폐성장애, 정신장애가 있습니다. 2014년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면서 발달장애인은 지적장애인과 자폐성장애인을 포괄하는 개념이지만 장애인복지법에서 규정하는 장애의 종류는 아닙니다. 15종의 장애 유형 중 의사소통의 어려움으로 인해 차별, 학대 등 각종 인권 침해를 겪고도 피해 신고에 어려움이 있는 장애 유형에 대해 상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지적장애인은 지적 능력의 발달이 지연되어 자신의 일을 처리하는 것과 사회생활 적응에 적절한 지원이 필요한 사람으로 전반적인 인지기능과 추론, 문제 해결, 추상적 사고, 판단, 경험으로부터의 학습 등의 어려움이 있습니다. 지적장애인은 장애의 정도는 같아도 개인별 차이가 크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자폐성 장애인은 비전형적 자폐증에 따른 언어, 신체 표현, 자기조절, 사회적응 기능 등의 장애로 인해 일상생활이나 사회생활에 적절한 지원이 필요합니다. 많은 자폐성 장애인의 경우 의사소통 및 상호작용에 어려움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 행동적 특성은 나이, 지적 수준, 언어 능력 같은 여러 요인에 따라 다양하게 나타나고 편차가 매우 큰 편입니다. 정신장애인은 망상, 환각, 사고나 기분의 장애 등으로 인하여
독립적으로 일상생활을 하는데 중대한 제약이 있습니다. 정신장애인으로 등록이 가능한 정신질환으로는 망상과 환각 등이 주 증상으로 나타나는 조현병, 조증과 우울증이 주 증상인 양극성 정동장애, 재발성 우울장애, 조현병의 증상과 우울증이 함께 나타나는 조현 정동장애, 기질성 정신질환, 투렛 증후군 등이 있습니다. 뇌병변 장애인은 뇌성마비, 뇌졸중, 외상으로 인한 뇌손상 등으로 인한 복합적인 장애로 보행과 일상생활 동작 등의 제약이 있습니다. 뇌병변 장애의 경우 시각, 청각, 언어 등 여러 장애 유형이 중복으로 나타나는 특성이 있으며 지적, 자폐성 장애가 동반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하지만 지적, 자폐성 장애가 있는 것으로 오인해서는 안 됩니다. 청각장애인은 소리와 말을 듣는 귀의 청신경 기능에 이상이 생겨 말과 음을 잘 듣지 못해 의사소통에 어려움을 겪습니다. 청력에 따라 보조도구인 보청기나 인공화호를 통해 소리를 들을 수 있으며 수어 이외에 구화나 필담 등 다양한 방법으로 의사소통을 할 수 있습니다. 언어장애인은 신체적 정신적 요인으로 음성 기능이나 언어 기능에 장애가 있어 언어로 하는 의사소통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지금까지 장애인복지법상 장애의 정의와 종류, 의사소통의 어려움으로 신고가 어려운 장애 유형의 특성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장애인 학대 피해자는 장애 유형별로 개인적 특성과 직면해 있는 상황에 따라 신고에 어려움을 겪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장애가 있다고 의심되는 사람이 가혹행위나 괴롭힘 등을 당하고 있는 경우 장애인 권익 옹호기관 또는 경찰에 신고하여야 합니다. 장애를 이유로 한 우리 사회의 장애인에 대한 인권 침해는 사회 문제화된 지 오래되었습니다. 그래서 장애를 이유로 한 차별을 금지하고 차별받는 사람의 권익을 효과적으로 구제함으로써 장애인의 완전한 사회 참여와 평등 실현으로 인간의 존엄과 가치를 구현하기 위해 2007년 장애인 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었고 2017년에는 장애인복지법의 근거에 장애인 학대 대응 및 피해자 지원을 위한 전문기관이 설치되는 등 인권 침해 방지를 위한 다양한 대책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장애인의 인권을 심각하게 침해하는 범죄 행위는 여전히 사회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장애인의 존엄성과 권익 보장의 대표적인 국제조약인 UN 장애인 권리 협약에서도 장애인 학대는 중요하게 다루어지고 있습니다. 협약 제16조에는 착취, 폭력과 학대로부터의 자유를 별도 조항으로 두고 있으며 착취, 폭력과 학대를 심각한 권리 침해로 보고 있습니다. 2014년 UN 장애인권리위원회는 우리나라 최초의 국가보고서 심의에서 장애인의 강제노동을 포함하여 폭력, 학대 및 착취에 노출되어 있는 상황에 대해 우려하고 피해자에 대한 적절한 보호를 권고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장애인의 인권을 심각하게 침해하는 학대는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보건복지부와 중앙장애인권익옹호기관이 매년 발표하고 있는 장애인 학대 현황보고서에 따르면 장애인 학대는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특히 장애인 학대는 아동학대나 노인학대와 달리 특정 사람이나 장소에서 발생하는 것이 아니라 광범위하고 다양한 장소에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또 사회복지시설에서 발생하는 비율이 높고 학대 유형에 있어서도 경제적 착취의 비중이 높게 나타나는 특징이 있습니다. 세계 인권선언문 제1조에서는 모든 인간은 태어날 때부터 자유로우며 그 존엄과 권리에 있어 동등하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는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고 있으며 존엄과 권리에 있어서 평등하며
누구나 자기 삶의 주체로 살아갈 자격이 있다고 천명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장애인의 인권을 보장하고 장애인 학대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사회 구성원 모두의 노력이 필요합니다. 학대란 무엇일까요? 사전적 의미로는 몹시 괴롭히거나 가혹하게 대우하는 것, 혹은 그러한 대우를 의미합니다. 학대의 대상은 누구나 될 수 있으며 피해자가 상대적으로 약자의 위치에 있다면 성별이나 연령, 체격이나 물리적 힘과 무관하게 일어날 수 있습니다. 군대에서의 가혹행위나 직장 내 괴롭힘 등이 그 예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통상적으로는 상대적 약자에 해당하는 아동, 노인, 장애인 등이 학대에 더 많이 노출되어 있습니다. 학대의 개념은 시대나 국가, 사회문화에 따라 다르게 해석되고 적용되며 변화되어 왔습니다. 과거에는 부모가 아이를 때리는 행위를 훈육이라 여기는 경우가 많았지만 지금은 아동학대로 인식되고 있으며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대부분의 국가에서 범죄로 보고 있습니다. 이처럼 학대의 개념은 지속적으로 변화, 발전하고 있습니다. 장애인복지법 제2조에서는 장애인 학대를 장애인에 대하여 신체적, 정신적, 정서적, 언어적, 성적 폭력이나 가혹행위, 경제적 착취, 유기 또는 방임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러한 법 규정에 따라 장애인 학대는 그 유형을 신체적 학대, 정서적 학대, 성적 학대, 경제적 착취, 유기와 방임으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장애는 특정 연령대에 국한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장애인 학대는 아동부터 노인까지 전 연령대에 걸쳐서 발생하고 있습니다. 장애인 학대는 장애인의 인권을 침해하는 행위로 피해 장애인과 행위자 사이에 권력관계가 있는 경우가 많고 친분 혹은 보호를 명분으로 피해자를 이용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또 어느 정도의 의도나 고의성을 갖고 행해지고 있으며 상당 기간 지속되거나 반복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장애인 학대 사건을 살펴보면 피해자를 폭행하며 욕설을 하거나 협박을 하여 돈을 빼앗는 등 여러 유형의 학대가 동반되는 사례가 많습니다. 또한 장애인의 재산이나 기초생활수급비, 장애인연금 등을 관리해주겠다며 가로채거나 마음대로 사용하는 행위, 속여서 대출을 받게 하는 등 경제적 착취 피해도 많이 나타납니다. 학대 피해자의 70% 이상이 발달장애인으로 피해자의 대다수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행위자는 피해자의 부모 또는 가족,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지인, 교육기관 종사자, 고용주, 장애인 활동지원 인력 등 피해자의 주변인인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학대 발생 장소 역시 피해자의 거주지, 직장 및 일터, 사회복지시설, 교육기관, 의료기관, 상업시설 등 다양한 곳에서 발생하고 있습니다. 장애인복지법에서는 앞서 언급한 장애인 학대의 정의 및 특성이 반영된 범죄 행위를 장애인 학대 관련 범죄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장애인복지법 제2조의 장애인 학대 관련 범죄에는 형법에 의한 살인, 폭행, 상해, 유기, 체포, 감금, 협박, 약취, 유인, 강간, 강제추행, 명예훼손, 강요, 사기, 횡령죄와 장애인복지법의 금지행위, 성매매처벌법의 성매매 강요죄 등이 해당됩니다. 장애인 학대 관련 범죄 규정을 통해 학대 행위자에 대한 처벌 강화뿐만 아니라 피해자 보호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장애인 학대 신고 의무자가
자신의 보호, 감독 또는 진료를 받는 장애인을 대상으로 장애인 학대 관련 범죄를 범한 때에는 가중처벌을 받을 수 있으며 처벌을 받은 경우 장애인 관련 기관 등의 취업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 9에서는 인권 침해 행위에 대한 금지를 명시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처벌할 수 있도록 금지 행위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금지 행위는 모두 장애인 학대 행위에 해당되며 그 행위에 따라 처벌을 받게 됩니다. 성적 학대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형으로 처벌할 수 있습니다. 상해 또는 노동력 착취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7천만 원 이하의 벌금을, 폭행, 유기, 방임, 구걸, 강요, 감금 또는 정서적 학대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할 수 있습니다. 장애인에게 경제적 착취를 한 경우는 3년 이하의 징역,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할 수 있습니다. 금지 행위를 위반할 경우 엄하게 처벌하도록 하는 것은 장애인을 각종 범죄로부터 보호하는 한편 장애인의 인권 보장에 기여하기 위한 것입니다. 이제부터 장애인 학대 유형별 특성과 대표 행위, 징후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체적 학대는 장애인의 신체에 손상을 입히거나 고통을 주는 것으로 폭행, 상해, 감금 등의 신체적 폭력이나 가혹행위를 하는 것입니다. 대표 행위에는 손이나 발 등 신체나 도구를 사용해 때리거나 상처를 입히는 행위, 체벌과 기압, 원치 않는 수술이나 시술을 받게 하는 행위 등이 해당합니다. 또한 장애인의 신체 일부인 휠체어 등의 보조기기를 훼손하거나 임의로 작동시키는 행위 또한 신체적 학대로 볼 수 있습니다. 신체적 학대의 징후로는 설명할 수 없는 상처와 멍, 물린 자국, 흉터, 골절, 화상 등의 상흔이 관찰되거나 특정 사람에 대한 접촉을 피하거나 두려워할 때 학대를 의심해 볼 수 있습니다. 정서적 학대는 장애인에게 수치심, 모욕감, 따돌림 등 정신적 고통을 느끼게 하는 행위로 언어적, 비언어적인 방법으로 정서적 폭력이나 가혹행위를 하는 것입니다. 대표 행위에는 공포감을 주는 협박이나 위협 등의 언어적 표현이나 때리려고 하는 등 비언어적인 행동을 통해 장애인에게 정서적인 고통을 주는 행위가 포함됩니다. 또한 지속적으로 비하, 모욕, 조롱, 욕설 등을 하는 행위도 정서적 학대에 해당합니다. 정서적 학대의 징후로는 자해 등으로 인한 상처가 관찰되거나 평소와 다르게 말하기를 꺼려하거나 지나치게 위축되는 등 소극적인 모습을 보일 때 학대를 의심해 볼 수 있습니다. 성적 학대는 장애인을 성적으로 착취하거나 성희롱을 하는 등 성적 수치심을 주는 행위입니다. 대표 행위에는 강간 또는 강제추행을 하거나 성매매를 강요하고 장애인이 원하지 않거나 장애인의 의사에 반하는 행위로 성적 불쾌감을 주는 등의 행위가 해당됩니다. 또한 장애인의 성적 행위나 신체 등을 촬영하거나 유포하여 성을 착취하는 경우도 성적 학대에 해당합니다. 성적 학대의 징후로는 설명할 수 없는 임신, 성기나 가슴 등 특정 부위의 통증 호소 및 출혈 등이 나타나거나 이전과 다르게 성적 표현이 증가하는 경우 학대를 의심해 볼 수 있습니다. 경제적 착취는 장애로 인한 취약성을 이용하여 재산 및 노동력의 착취, 재산적 권리의 침해 등 장애인에게 경제적 손해를 입히는 행위입니다. 대표 행위에는 장애인을 속이거나 명의를 도용하여 재산을 가로채거나 채무를 발생시키고
재산을 빼앗는 행위나 장애인의 노동력을 착취하여 지급해야 할 정당한 대가 등을 지급하지 않는 행위 등이 해당합니다. 경제적 착취의 징후로는 일을 하고 있음에도 기본적인 생계 유지에 곤란을 겪거나 공과금 등 연체 독촉장과 채무 관련 전화가 지속적으로 오는 경우 학대를 의심해 볼 수 있습니다. 6위는 보호, 감독의 의무가 있는 자가 장애인과의 관계를 단절하거나 장애인을 보호하지 않고 버리는 행위입니다. 6위의 대표 행위에는 피해 장애인을 고의로 남겨두고 이사를 가는 등 연락을 일방적으로 끊는 행위가 해당됩니다. 6위의 징후는 보호 의무자가 연락이 되지 않거나 낯선 장소에서 배회하거나 낯선 장소에서 지속적으로 발견되는 경우 6위로 의심해 볼 수 있습니다. 방임은 보호, 감독의 의무가 있는 자가 장애인의 기본적인 보호나 치료 등을 소홀히 하는 경우와 장애인이 스스로 자신을 돌보기를 포기하거나 다른 사람의 도움을 거부하는 행위가 해당됩니다. 방임의 대표 행위는 장애인의 기본적인 의식주와 신변 처리를 포함하여 의료적 지원을 소홀히 하거나 기본적인 교육과 사회 서비스의 제공을 거부하는 행위 또는 서비스를 받지 못하게 하는 행위가 해당됩니다. 방임의 징후로는 위생관리가 되지 않아 악취가 나거나 계절에 맞지 않는 부적절한 옷차림, 상처나 질병이 있으나 적절한 치료를 받고 있지 못하면 방임을 의심해 볼 수 있습니다. 유기 및 방임에서 보호 감독의 의무가 있는 자는 친권자나 법정 후견인, 동거인, 고용주 등 사실상 장애인을 보호 감독하는 사람이 해당합니다. 장애인 학대의 유형별 징후는 항상 명확하게 일치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대표 행위에 해당하는 사건이 발생하거나 학대 징후가 발견될 때는 그 즉시 장애인권익 옹호기관 1644-8295 또는 경찰 112로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빠른 신고가 더 큰 피해를 예방할 수 있습니다. 장애인 학대 특성과 관련하여 옳지 않은 것은 1. 피해자와 행위자 사이에 권력관계가 존재하는 경우가 많다. 2. 의도나 고의성을 가지고 행해지는 경우가 많다. 3. 모든 장애인 학대는 단기간에만 발생한다. 4. 하나의 사례에 여러 유형의 학대가 동반되는 경우가 많다. 정답은 3번입니다. 장애인 학대는 상당 기간 지속되거나 반복되어 발생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기에 학대 사실을 알게 되거나 발견하면 그 즉시 신고하여야 합니다.